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좀 새벽에 좀 빨리 일어나서 오늘은 반등을 좀 해주겠지. 근데 살짝 반등을 하면서 오늘은 나름대로 반등 폭은 좀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쭉 두고 6시까지 눈을 부릅뜨고 봤는데 와, 나스닥 보십시오. 0.01% 거의 뭐 보합의 나스닥이 끝나는 것 같아요. 시장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약한 약세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마디 저의 그 코멘트는 캐롤이 장송곡처럼 들린다. 캐롤이 요새 어디 카페를 가거나 그러면 참 캐롤 예쁜 캐롤이 듣기 좋은 캐롤이 재즈로 많이 나오는데 장송곡처럼 들린다.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투자자들의 마음이 어둡고 무거운 연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내용이 좀 많은데 그냥 주절주절 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역시 일본 이야기죠. 네, 일본 BOJ 이발 정책 변경에 저는 역효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효과가 어디까지 갈지 뒤에 잠깐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소폭이나마 반등을 했는데 너무 약한 반응이었다. 오늘 정도로 한번 크게 빵 떠줘야 연말 며칠 남지 않는 시장에서 그나마 우리들의 마음이 소폭의 또 산타넬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반등에서 올라온 4일 만에 반등에서 올라오는 그 반등의 강도와 폭을 보니까 뿅아리 눈물만큼 저희 어머니께서 늘 말씀하신 삥아리 눈물만큼 올랐습니다. 여전히 테슬라가 힘을 못 쓰고 있네요. 네, 중심 잡기가 필요한데 뭐 가장 오늘 웃긴 게 투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묵묵무답이라고 그래야 하나? 네, 묵묵부답이라고 그런 거죠.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7% 넘게 박살이 나는 모습. 150달러가 깨졌습니다. 제가 자꾸 이제 장난으로 이제 쓰레기라고 욕했다가 정말 쓰레기가 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빨리 우리 앨런 머스크가 정신 차려야죠. 제가 어제도 좀 가슴이 울컥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목숨 걸고 테슬라에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삶을 장난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뭔가 진지함, 좀 진중함이 필요한 그러한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뭐 강보합세 정도? 네, 거의 시장 주요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시간 될 때마다 수연금 마련으로 포지션을 줄이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오늘은 약간 강보합 쪽에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전형적으로 순환매로 도는 거죠. 네, 하루 이틀을 못 가고 갖다 꼬라지 박고 그러는데 순환매로 도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는데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말 수익률이 결정되는 그러한 천수답적인 모습이 오늘도 이어질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한번 보시죠. 종가가 살짝 10분 전에 만든 거니까 이렇게 뭐 산을 그리면서 전부 그만큼 이 작은 변동성을 오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변동성이 하루 종일은 작은 변동성이 시장을 지배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네요. 오늘 시장 키포인트를 한번 봅시다.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가 올랐죠. DS 약 10년짜리 국채가 10bp씩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돌아섰고 킹달러가 마감이 확실히 되는 것 같고요. 일본 통화정책 변화 영향으로 금리와 달러의 움직임이 변화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의 자산의 가치들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로다 총리가 내년 3월에 은퇴하고 4월에 새로운 총리가 나오는데 장기금리 목표치를 확대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아니다. 완전 종료는 이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일본이 새로운 금리 정책을 시행하겠다. 일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감축에 긴축에 동조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올가는 호주은행이 내년 2월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네요. 먼저 호주가 가장 먼저 이제 긴축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11월 신규 주택 판매 허가 건수가 11%나 YOY로 감소했죠. 착공 건수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142만 7천 건이 7천 채가 나왔는데 일건 142만 7천 채가 나왔는데 원래 예상은 140만 채로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보다 살짝 좋게는 나왔지만 일단은 YY로 크게 하락하는 그러한 안 좋은 모습. 이제
경제의 모든 총알은 건설이죠. 네, 여러분 건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건설을 하면 동네 짜장면집까지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락으로 갔다는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는 숫자로 나타날 것 같은 것이고 FOMC가 예상한 대로 완만한 그리고 슬로우한 연착륙이 아니라는 거죠. 경기도 한번 하락으로 가면 가속이 붙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버블이 붙을 때도 가속이 붙지만 하락으로 갈 때도 가속이 붙는 이 가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연준이 알면서도 모른 척 하고 있는 건지 시장은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거죠. 가속이 붙을 것이다. 가속이 붙을 것이다. 경기가 침체할 것이다. 너희 경기 그렇게 긴축을 너무 많이 하면 시장이 다 망가진다. 올라오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야기 누가 이길지 페드가 이길지 시장의 논리가 이길지 이제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시장이 이겼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중시하는 거죠. 네, 이제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1월, 2월 금리를 올린 이후에 한 6개월은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러면 9월 정도에 돼서 경기가 안 좋으면 그때 가서 인하 이야기를 슬쩍 흘리면서 연말에 한번 흘려주고 내년 24년에 금리를 내리는 전략 이러한 것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가 좀 덜 왔으면 좋겠습니다. 충격이 크죠. 우리 같은 서민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일단 아빠들 임금 줄지요, 소득 줄지요, 심지어는 뭐 레이오프 이런 데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과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담겨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EU가 8월에서 11월 천연가스 사용량이 20%나 감축을 했다. 일단 선방을 했다는 평가다. 애플이 5월부터 베트남에서 맥북 일부를 생산한다. 탈중국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그렇죠? 애플도 서서히 중국을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대형은행 웰스파고가 소비자 기만 혐의로 5조 원을 벌금을 맞았다. 미국은 이제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다루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엄하게 벌금으로 벌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새 CEO를 적극적으로 찾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위터 새 CEO를 찾고 있는 중이다. 아, 이 아저씨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킹달러가 세상을 휘어잡았는데 이제 킹달러가 서서히 저무는 거죠. 112 지수까지 갔다가 지금 104까지 들어와서 104가 무너지고 한국은 이제 블룸버그는 우리 원달러가 해서 원화가 1100원까지도 빠질 것이다. 지금 1280원대인데 이렇게 원화 강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킹달러가 잡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미국으로 갔던 돈이 이제 다른 쪽 강쪽으로 빠지는 이머징 국가 쪽으로 올 확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이머징 국가에 어느 나라로 갈 거냐? 한국으로 갈 거냐? 대만으로 갈 거냐? 중국으로 갈 거냐? 이런 방향성, 국가의 문제, 여기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렇게 하면 내년에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이머징 시장이 강세일 확률을 우리 옛날 브릭스의 시대에 왔던 것처럼 혹시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 너무 강한 또 원화의 강세는 우리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 또 영향을 미치죠. 그렇다면 미국은 단점이 자국 통화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다면 우리가 생각하면 그 CPI가 잡히지 않을 확률이 또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CPI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미국이 CPI가 잡히지 않고 계속 지지부진해서 5%, 6%대 놀고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긴축의 완화, 금리 인하는 또 요원해지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일본이 새로운 스탠스를 취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이 3위죠. 이제 중국이 2위니까 새로운 스탠스를 취하면서 어떤 자본주의 시장의 변화에 어떤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에 서 있기 때문에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달러 엔화 움직임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131.72까지 엔화가 강세로 나는 거죠. 1달러당 150엔 했던 것이 131.7엔이니까 이렇게 엔화가 강세가 됐다. 어제는 뭐 이렇게 137엔에 있던 게 131엔까지 빠지면서 3.77%나 강세로 돌아서는 환이 하루 만에 3.77% 굉장히 강하게 돌아서는 변동성인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일본이 통화정책을 변화하면서 단어 중에 YCC라는 단어가 나온 거, YCC. 예.
YCC가 뭐냐? 일드 커브 컨트롤의 약자로 특정 만기일의 국채금리의 목표치를 정하고 그 수준을 유지하도록 국채를 매입 또는 매도를 하면서 일드 커브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이 YCC인데 2016년 9월부터 계속되어 온 이 YCC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극도로 엔화 가치를 통제해왔죠. 채권을 무제한적으로 매입하면서 돈을 푸는 그러한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YCC 변동폭을 25bp로 올려버린 것은 사실상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지구상 현존하는 선진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 중이죠.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입니다. 이걸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일본이 새로운 정책 변화를 모색을 하고 변화를 가져온다면 어떤 것들이 먼저 예상이 될까? 우선 먼저 가장 생각해 볼 것은 당연히 달러와 엔 환율, 엔화의 강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싼 엔화를 빌려가지고 외국에 투자했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반대로 들어와야 된다. 일본으로. 그렇다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팔아서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추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 이 NK 트레이드 자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폭탄을 맞을 것이냐, 한국이라든지 이머징 국가에서도 폭탄을 맞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일단 미국 주식에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미국 부동산도 부정적이다, 미국 채권도 부정적이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일어난 엔화 강세로 인해서 일본 기업이 투자했던 해외 투자 자산이 매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 주식은 추가적인 하락을 할 가능성, 이 가능성이 일단 남아있는 거죠.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포기는 사실상 저금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시사하는 거다. 그만큼 경기가 침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유동성으로 쌓아올린 일부 자산에 대한 버블이 터질 가능성, 막 이렇게 팔아 제끼면 어디 한 군데에서 뻥크가 펑 날 그 가능성도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하면서 세밀하게 유리그릇처럼 이 시장의 변화를 지켜봐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앞에서 일본의 통화정책 변화는 두 가지 면에서 일단 충격을 주고 일단 미국 국채금리를 올렸습니다. 2년짜리는 0.06 bp,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10.7bp나 금리가 상승했죠. 3.690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0년과 2년이 스프레드가 80bp 같은 게 60bp대로 준 거죠. 네. 올라오면서 줄는데 안 좋은 모습이죠. 네. 내려오면서 줄어야 되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줄었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가 오르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기업들도 자금 조달하는데 어렵고 우리 이자 내는데도 힘들고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안하다는 의미를 증거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향후에 전망된다, 예상이 된다. 이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투자했던 사람들 다 물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변화들인 것 같습니다. 네, WTI는 0.39% 상승해서 76달러. 미국이 지금 이제 큰 추위가 지금 온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동안 좀 따뜻했던 남부까지도 큰 추위가 닥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이 여파로 WTI 가격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빠르게 미국 주요 기업 주가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132달러, 0.1% 하락. 네, 테슬라는 7.69% 하락인데 138달러. 큰일 났습니다. 진짜. 우리 테슬라 투자했던 분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네요. 네. 여전히 사야 되느냐? 150달러 이하에서 사야 되는데 벌써 130달러까지 왔는데 어느 친구분이 100달러도 깨질 수 있다 어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갈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데 우리 서학개미들 마음에 무거운 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0.8% 하락, TSMC는 0.23%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53% 하락, 메타 플랫폼스는 2.35% 상승, 노블록스는 1.54% 상승, 비트코인도 다시 17,000달러를 회복할 정도 16,894인데 일단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제가 니켈 가격을 한번 봤어요. 네, 니켈 가격.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빠졌다 하락 다시 올라오는데 니켈 가격도 하락을 하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는 건데
우리 이제 아마 노르웨이 노르니켈인가 노르니튬인가 세계적인 니켈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생산량을 줄이겠다. 노르니켈이자만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니켈 가격이 하락하다 상승해서 올라오는데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좀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안정을 찾으면서 내려왔는데 일부 원자재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기술적 상승인지 아니면 추세가 다시 돌아서는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가 되고 사용량이 줄면 당연히 하락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달러가 약세로 갔을 때는 이 니켈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달러가 상승을 하면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달러가 하락하면 원자재 가격들이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달러가 하락이라는 것은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용량이 줄고 그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인데 좀 너버스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튬 체급 투자 어제도 리튬자만 붙으면 막 10%씩 넘게 하라는데 제가 이제 리튬 회사들 내용을 다 까보면 거의 사기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번 이야기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튬자 붙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은 고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세력들이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고점에 물리고 저점에 파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통제하기 힘든 것들은 버려야죠. 이 주식은 버리기의 싸움이라는 거죠. 주워가는 게 싸움이라 버리기 싸움. 누가 잘 버리느냐. 누가 빨리 잘 버리고 이것을 버린 다음에 정량화시키고 집중하고 단순화시키고 요약하고 뭉치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 버리기 싸움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2012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이 고점 대비 20.4%나 하락을 한 거죠. 이 S&P가 고점 대비 20% 이상 내려간 하락장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6, 7월에 한번 20% 이상 하락하면서 나타났죠. 고점 대비죠. 그다음 10월에 한번 나타났죠. 이제 12월에 한번 나타나는 초약세 하락장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 가이드라인을 50 이하로 떨어지면 미국이 항상 어김없이 통화 긴축을 풀고 좀 시장에 여러 가지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데 그러지 않는 케이스가 두 번 있었다는 거죠. 최근 20년 사이에.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인데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그래서 통화 긴축을 해주지 않고 긴축을 지속한 케이스가 딱 두 번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주가가 모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어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어느 애널리스트 분이 이 글을 쓰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해석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다시 한번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나서서 경기 살리기 정책을 하는데 통화를 좀 풀어주고 긴축 정책을 풀어주는데 그러지 않는 케이스가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는데도 금리를 인상하거나 긴축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케이스 이럴 때마다 주가가 마이너스 10%씩 하락을 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죠. 누적된 긴축의 영향은 경제 지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ISM 제조업 지수가 기준점을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ISM 제조업 지수가 위축 국면에 있을 때 금리 인상이 병행된 사례가 많지 않은데 그때마다 매번 주가는 하락을 했다는 거죠. 연준의 통화 긴축 강도 조절이 있으면 반등도 가능했지만 과거 사례에서는 강도 조절은 기준금리 인하 또는 동결이었던 거죠. 이번에 연준이 매년 50bp 인상의 추가 인상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ISM 제조업 지수 50 이하로 내려가는데도 긴축을 하겠다는 케이스인 거죠. 추가 긴축으로 경기가 더 강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주가 지수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가정에 우리가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세 번째 질문에 좋다. 금리가 ISM 제조업까지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미국 정부가 통화를 계속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는 상황에서는 미국 주식 수익률이 마이너스 10%를 기록한 케이스가 두 번 있었다. 그 케이스에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뭘 사야 되냐? 변동성이 낮고 그 다음에 각 기업의 회계 퀄리티가 높고 보배당을 주는 그러한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 세 가지 성격이 짙은 업종이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인데
과거 케이스를 보면 확실히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가 여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우리가 좋아했던 IT, 경기 소비재, 그렇죠? 이 모든 것들, 금융, 헬스케어 전부 다 마이너스였는데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만이 살아남았는데 이 중에서 유틸리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필수 소비재, 음식료, 뭐 이런 것들은 마지막으로 좀 살아남을 확률이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음식료에 대한 시각을 한번 가지고 봐야 겠다. 음식료는 CJ, 제일제당 뭐 이런 것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서 또 우리 투자 역사에서 이야기를 해준 건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이렇게 유틸리티와 필수 소비재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어느 업종으로도 피할 곳이 없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죠. 뭘 어떻게 이 연말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피하거나 투자할 방법, 이게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현재 한국 시장 어제 본 보험, 음식료, 유틸리티가 오르는 엄청 빠른 순환매가 나타났죠. 금리와 투자 심리에 민감한 성장주와 코스닥은 하락세를 나타냈죠. 어제 보험주는 실손 보험료 인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방어주로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음식료주는 방어주 및 라면 수출 시장이 확대되는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제일제당, 농심, 뭐 오뚜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올랐는 거죠. 그러나 인터넷 플랫폼 섹터는 미국 대형 기술주 약세와 시장금리 상승이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모두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리딩했던 엔터 컨텐츠도 어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제 일단 무너졌죠. 제가 여러 번 차익 실현 해라 쫓아가지 마라. 여러 번 제가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건 뭐 주식을 좀 본다는 사람들은 눈에 뻔한 이야기죠. 네. 국내 매파 기조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냉각될 것이며 주식시장은 재차 금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을 하면 IT와 이런 성장주는 안 된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가 정점 통과론이 부상한 가운데 23일 내일 모레 PC 물가 지수가 발표 예정이 되는데 패드의 전망치 부합 여부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나. PC 물가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아질지 높아질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강건하게 이제 버티는 아니라 로봇주와 방산, 풍력, 일부 제약바이오들에 집중하는 전략을 강력 추천하는데 로봇주 괜찮습니다.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사십시오. 사서 지금 32,000, 3,000원 가지고 있어 5만원까지 한번 버텨보십시오. 살만합니다. 이런 주들은 빠지지 않고 잘 버티는 몇 종목.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크게 포트폴리오가 터지지 않고 스크래치가 많이 안 났어요. 저는 로봇주하고 그 다음에 이제 5G를 이렇게 뭉쳐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수익률은 아닙니다. 자, 오늘도 미국이 좀 올라와서 반등을 해서 반등은 약하지만 우리나라 바닥은 좀 지켜줄 것 같아. 강보합 쪽도 예상이다. 순환매가 어느 쪽으로 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본말 금리 변화, 통화정책 변화로 해서 엔화 강세, 원화 강세했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 뭐가 있을까? 소비주들, 원화 강세했을 때는 수출주 받는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랑하는 IT나 2차전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는 뭐 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견뎌야 됩니다. 더 빠지더라도 견디고 또 견뎌야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나보고 견디는 거 방법에는 뭐 당신이 주문해 주는 게 있느냐 코멘트 해 주는 거 있느냐 뭐 저도 미안합니다만은 방법 없습니다. 다 터지는 상황이니까. 근데 여기서 살짝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올라오면 인버스 정도는 좀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버스 자기 포트폴리오 한 20번 정도는 인버스를 좀 사는 인버스 ETF를 좀 사놓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레버리지 인버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곧버스라 그런 거죠. 네, 뭐 제가 봐서는 2350 정도, 2330인데 2350에서 2360, 70 정도 올라가면 레버리지 인버스 곧버스 정도는 사도 괜찮다.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사서 이렇게 포트에서 나름대로 좀 중화를 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살 때는 인버스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70%까지 넣어봤는데 좀 수익 방은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이 선물을 건들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요.
자,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네, 용기 잊지 마시고 오늘 좀 강한 반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멋진 그런 카운트 브로가 있는 카운트 브로로 한 대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멋진 하루이기를, 반전의 하루이기를 강력하게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